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파주의 능이 우리나라 능들이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파주에 제일 먼저 들어선 능이 바로 공릉이죠. 그래서 나중에 영조 임금이 파주에 정말 자주 오셨는데요. 왜냐하면 어머니 묘가 파주에 있었고 하니까 더 그랬죠. 공릉 순릉을 와서 보니까 주변이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 장이 우리 파주에서 제일 큰 장이 되었고요. 전국에서도 15개 15대 장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랬던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릉이 생기면서 공릉장이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특히 공농장이 컸던 이유는 이렇게 소시장,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컸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배경은 바로 그 유명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시인이 공릉주막에서 하루를 자고 가면서 시를 하나 또 남기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깡패 무리들이 또 모여들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민영달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 뜻에서 불망비를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일합방에 반대해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파주에서 제일 크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공릉장이었어요. 파주에서 제일 큰 장이 공릉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재소에 또 몰려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릉장인데요. 공릉장은 영조가 이렇게 행행하니까 너무 공허하다. 그래서 장실을 열게 해서 능침에 공허한 것을 이렇게 방어하게 하고 장세를 취해서 장민의 민생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승정원 일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이 종로장, 송파장, 안성, 강경, 수원의 장안문장, 저기 아래 경남의 마산장, 대구의 서문장, 양령시장, 평양의 우시장 등 전국 15대장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기요람에 나타나는데요. 만기요람은 순조 8년에 나라의 재정과 군정 사항을 모아놓은 책인데 호조판서 서영보와 심상규가 왕명에서 편찬했다고 하는데 그 왕들도 태조 때부터도 보면은 비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만기요람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소시장은 좀 인터넷에서 가져왔고요. 이것이 바로 파주시에 나타나는 공릉장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길렀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끔 소를 팔러 가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냥 소죽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얀 메주콩을 이렇게 삶아서 같이 이렇게 주면 다른 때보다 정말 잘 해주는 거를 소도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맛있게 먹다가 말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유 팔려가는 걸 아는구나 저렇게 먹질 않고 서 있네 이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굉장히 큰 재산이고요. 일도 했고 재산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때는 소를 팔아서 보낸다고 해서 우골탑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랬었었죠.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시장은 금촌장이지만 더 컸던 시장은 바로 공농우 시장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한번 가봤더니 봉일천장도 이렇게 그냥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쓸쓸하죠. 그래서 그 조지훈 청록파 시인이 여기 둘러가면서 이제 남겼던 봉일천 주막에서 시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을 찾아간다. 님을 찾아서 이미사 못 뵈와도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비행기는커녕 군용트럭 하나도 봐주는 이 없는데 여비를 준다는 북한파 견문화밭 그 명단에도 내 이름은 없다. 맨주먹으로 나서도 평양은 내가 먼저 가고 말리라. 따라 나선 동행은 운삼이와 제춘이 녹번이 고개 넘어 면리를 왔노. 평양을 가려면 녹번도 고개 넘어서 이렇게 연신내 고파발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 봉일천으로. 여기는 파주 땅 봉일천리. 주막집 툇마루에 앉아 술을 마신다. 분가도 소리 높이 몰려가는 트럭 위에 가득 탄 젊은이와 아낙네들의 사투리가 웃고 있다. 고향 가는 기쁨에 나를 위해 세워주는 트럭은 하나도 없고 걸어서 파주 땅에 오늘 밤을 자야 하나 평양을 가야 한다. 봉일천 주막에 해가 지는데 이것이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0월에 쓰고 이제 평양을 가는데요. 이렇게 조지훈은 이제 1920년 일제치하에 아주 한창이던 때 이제 태어났습니다. 경북 주실마을에서 한의계를 대표하는 또 한의사이자 의원을 지낸 조원영과 그 조원영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어려서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웠는데요. 3년간 영양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해화전문학교를 문과에 다녔습니다. 방학 때 고향의 이웃마을인 무선마을에 사는 김용진을 따라갔다가 독립운동가 김성규의 딸 김난희를 만나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 후 공부하러 떠나며 색시 시각에서 쓴 별이라는 시가 아주 명시가 탄생합니다. 얼마나 고운 시인지 이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그것을 피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교 전문학원, 불교 전문 강원 강사로 있으면서 불교에 심취하면서 빠지기도 합니다. 이래서 그때 하얀사, 곡가른, 뭐 고이저버 나빌레라 이렇게 승무라는 시를 그때 이제 나온 시입니다. 그러다가 1942년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또 신문을 받습니다. 일제에게. 그러다가 또 이제 6.25가 터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북한으로 끌려가니까 종군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 공릉주막에서 이제 하루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네, 못 만났어요. 오히려 조지훈은 68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는 88 올림픽 하던 해 그때 죽었다고 북한 적십자사가 알려왔습니다. 그 별이라는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직히 흰 구름은 피었다지고 두리기둥 난간에 밤만 숨은 색시 초록저고리 다홍치마 자락에 말없는 슬픔이 쌓여오느니 심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여기 강물 보이시죠? 밟고 간 자취는 바람이 밀어가고 방울소리만 하려니 끈질 듯 고운 메아리 발도 두고 눈들어 아득한 연봉을 바라보나 연봉은 그 앞에 이렇게 봉우리 있더라고요. 이미 어진 선비의 그림자는 없어 자주고름에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방울 이제 이미 가시고 가을이 오면 원앙친 비인 자리를 무엇으로 가리웃고 꾀꼬리 노래하던 실버들까지 꺾어서 채찍 삼고 가없이 니마 여기 무선마을은 외나무 다리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다리를 이렇게 놓는데요. 앞으로 흐르는 이 물도 아주 굉장히 운치가 있고 모래가 얼마나 좋던지 그렇죠. 자, 우리 봉일천장이 섰던 지금의 조리 읍사무소 앞에는 민영달 불망비가 서 있는데요. 이 불망비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달이라는 분은 고종 10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24년에 돌아가셨고 조지훈이 태어나고 이제 4년에 돌아가셨네요. 명성황후 사촌동생으로 태어났고요. 병과로 급제해서 경기도 관찰사, 형조판서, 예조판서, 좌참판 등을 역임했고 호조판서로 있다가 김홍집 내각으로 들어갑니다. 김홍집은 개화 이후 빠르게 발전한 일본의 신문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쓴 사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조정의 이 내용이 전해지자 가장 좋아한 사람은 명성황후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궁지에 몰려있던 자신들의 외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널리 이제 인쇄를 해서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홍집을 예조 참판의 자리에 앉히고 외교 실무 책임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죠. 그러면서 민영달은 이완용과 이윤용을 조종할 정도로 수완과 지혜가 있고 지략 권력도
지리학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삼국 간섭이라는 것은 어, 일본에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철수를 요구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은 1895년 10월 경복궁에 난입해서 민씨를 사해한 거죠. 시해했고 친러파를 몰아내고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합니다. 흥성대원군의 실각 후 다시 정권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던 민씨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데요. 그리고 삼국 간섭을 이끌어내 일본을 압박하죠. 그러다가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이렇게 강점한 뒤 민영달에게 남작의 자기를 주라했으나 반대하죠. 그리고 민영달은 동아일보사가 운영 자금이 없어서 속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고 5천 원 아주 큰 돈을 출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파주 내무대신직을 사퇴한 거죠. 그리고 파주로 낙향해서 있었어요. 1918년 중국 동삼성으로 망명하여서 신흥강습소 신민회의 임원이었던 이회영, 이상용, 이동영 등이 중국 만주로 이주해 자치단체 경학사를 조직하고 함께 무관학교를 세웠는데요. 명칭을 신흥중학으로 이어갑니다. 3.1운동 이후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들어오고 일본 육사 출신이 망명해 신흥학교에 참가하면서 이게 학교가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한족회 산하의 학교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회영이 이제 자금난을 해결하라고 5만 원을 주어서 망명지 주거 임대 수리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고종, 그때 이제 광무 황제를 해외에 망명시켜 국권 침탈에 따른 일제 만행을 이렇게 이제 호소하려고 그렇게 외국으로 망명시키려고 했는데 1919년 2월 광무 황제가 갑작스러운 부호 계획이 좌절되죠. 고종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던 황실소의 금괴 85만 양을 12개 항아리에 이렇게 나눠서 비밀장소에 매장했는데 그 보물지도를 신하에게 맡기고 탈출하기 직전에 정보가 센 탓에 일제히 독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농장날이니까 이제 한성에서 깡패들이 몰려와서 욕설과 구타도 뭐 돈을 뺏고 만행을 저지르니까 장날이 막 몇 달 동안 못 열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조리면에서 윤연학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하니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은 했지만 이것을 의금부에 연락을 해서 다 깡패들을 소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 상태로 돌아가니까 이를 알게 된 봉일천 주민과 상인들이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망비를 세워준 거죠. 그리고 1924년에는 많은 독립자금을 내놓는 등 공적을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또 이렇게 막 개울에 가서 공릉천에 가서 뒹굴어졌다고 해요. 6.25 때 이제 누군가가 거기다 막 버렸겠죠. 그래서 이것을 1979년 비석의 바탕이 좌대를 만들어서 또 조리면장 이인희 씨가 이 자리에 면상을 앞에다 실축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파주문화원 홈피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영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를 합니다. 김홍집이 김주신의 5세 손인데요. 김홍집 내각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김주신이 집을 짓고 살았던 영사정인데 이 집은 특이한 점이 이것을 경기도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있는 배처럼 생긴 이것이 뭔가 했더니 자연스럽게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다락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거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신묘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김홍집은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인데요. 김주신의 5세 손입니다. 그의 사위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 김홍집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막 돌로 짓이겨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원복원도 안 된 상태로 이제 억울하게 나라를 위해서 이제 고종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좀 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독립운동가 이시영 박사가 사위인데요. 나중에 신원이 복원되었고요. 고양시 향토문화재 24호로 지정이 되어서 김주신묘 바로 가는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김공, 홍집치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김홍집은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또 맡아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수반을 맡을 수 없다고 간곡히 사절을 했으나 고종이 눈물을 흘리며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죠.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아관 파천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김홍집이 막 만나기 위해서 급히 쫓아가니까 오히려 고종이 이렇게 이제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나선 김홍집은 광화문에 이르러서 성남 민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민비 시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단발령으로 막 그냥 성질들이 났죠. 이렇게 하니까 민심에 쌓인 친일내각에 대한 분노가 더해져서 사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피신하라고 말을 했더니 김홍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 않으니 차라리 조선 백성의 손에 죽는 것이 떳떳하다. 그것이 나의 천명이다 하며 주고받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 말기 외세 침략에 부실이 된 여러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때 실무를 담당했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운명처럼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자리에 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윤치호라는 분이 고정독사를 기록한 글이 하나 있어요. 1920년 이렇게 이제 10월 1일자에 보면 고종의 죽은 모습을 직접 본 민영달이 그때는 이제 내무 대신이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중추원 참의 한진창에게 말을 했는데요. 한진창과 이제 윤치호는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고종이 독사를 했다는 증거가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희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고 고종의 팔다리가 1일 만에 부어올라서 한복바지를 벗기기 위해서 옷을 찢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가 모두 입안에 빠져 있었고 혀는 닳아서 없어졌으며 30cm 정도의 검은 줄이 목에서 배까지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궁녀 2명이 의문사를 합니다. 궁녀에게 그러니까 이걸 시켰는데 그 궁녀를 나중에 죽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저기 일본의 사주를 받은 이런 사람들의 독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날 밤에 숙직이 바로 이완용이었다고 하잖아요. 고종의 해외망면 작전이 구체화되던 1919년 1월 21일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전해지죠. 고종이 68세로 정말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고종이 서거하던 날 숙직한 인물이 바로 친일파 이완용과 이기용이었고 덕수궁 함령전에서 고종을 승하게 됩니다. 윤치호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은 시신의 팔다리가 1일 만에 크게 부어올라 사람들이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옆에는 아마 덕혜옹주 같아요. 그렇게 이뻐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 이제 시집을 가서 대마도에서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죽어갔다고 하죠. 고종이 이제 그 2월 달에 서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장례식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일제가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리고 감시를 하고. 그런데 고종이 마침 승하를 하니까 우리는 상해 이제 거기 이제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로 하고 이때 이제 3일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봉일천 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3일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종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파주의 3.1운동 최대 발상지 1919년 3월 10일 와성명 교화리에 공립보통학교에서 임명회 유명하죠. 염규호의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와성, 문산, 준해, 광탄, 발랑리, 일산 등지에서 이게 봉일천장으로 3천여 명이 모여든 파주 가장 큰 대규모 시위입니다. 3월 28일 장날 이것이 바로 광탄 읍사무소에 있는 3.1운동이고요. 이거는 광탄 발랑리 요것이 바로
조리면 봉일천에 서 있는 3.1운동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였던 이제 그 민중들이, 군중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오늘날 말하면 일본 지서, 봉일천 주세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공농장터에서 3천여 명이 만세를 하던 중 일본 순사에 여기 주재소로 밀려가니까 6명이 거기서 이제 순직을 합니다. 그 주재소 자리가 바로 조리읍사무소 옆에 이 자리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먼저 조리읍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아우레 장터에서 만세 사건을 벌이던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정말 요즘 나라가 위태로우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참고문헌은요. 조리읍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숨길 홈피에서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 이제 해설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조금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해설사 교육 숨길 원고를 제 거 마침 써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인물 대백과 사전 이렇게 활용을 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홈페이지에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릉장이 영조 때 이렇게 생겨났는데 크게 이렇게 쓰여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거기서 이렇게 또 3.1 만세 운동도 일어났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생겨나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운집하는 막상 어려움 이게 힘을 합치는 이 능력이 참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공릉장, 오늘날의 봉일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